2024년 폴란드 군사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전투기는 멈췄고 자주포는 먹통이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의도 없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침묵 한 줄이 폴란드를 무너뜨렸습니다. 기술은 얻었는데 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거지? 그때 한 남자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과연 한국은 무엇을 팔았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토 방산협력국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FA50 계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은 마르틴입니다. 2022년 9월 30억 달러 규모의 FA50 48대 수출 계약서를 처음 받아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무기 계약서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저는 한국을 그냥 지나치게 꼼꼼한 아시아팀이라고 치부했죠. 그런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왜 신뢰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일반적인 방산 계약에서는 기술 스펙과 가격, 납기 일정만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 계약서에는 장기 파트너십, 기술 이전, 교육 훈련, 심지어 폴란드 현지 정비센터 설립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마치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기는 그냥 사고 파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위협으로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미그 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12대를 먼저 보내고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맞춤형으로 개량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런 방식은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기존 모델을 그대로 팔거나 아예 새로 만들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기존 FA50GF 12대는 개필러 역할을 하고 개량형 FA50PL 36대는 폴란드 전용 사양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A사 레이더와 미국산 무장까지 통합해서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 조종사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직접 교육시키고 현지에 정비센터를 짓고 심지어 국제비행훈련학교까지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나토 역사상 이런 포괄적인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만 팔고 끝이었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폴란드를 자신들의 진짜 파트너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인지 아니면 다른 깊은 의도가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국의 이 특별하고 독특한 접근 방식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파는 거라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첫 미팅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완벽한 폴란드어로 브리핑을 시작한 거예요. 발음까지 완벽했어요. 심지어 사용 매뉴얼까지 폴란드 실정에 정확히 맞게 제작해서 제공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건 그냥 뛰어난 비즈니스 수완이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팀은 폴란드 공군의 운용 환경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폴란드 조종사들이 F-16에서 FA-50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교육 시간은 단 9소티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었죠. 다른 나라 업체들은 그냥 자기들 무기 성능만 자랑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FA-52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체라는 점이었습니다. F-16과 거의 동일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폴란드가 앞으로 도입할 F-35와도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폴란드의 장기적인 미래 전력 계획을 완벽하게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제안한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나? 이건 좀 이상해.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 보통 무기업체들은 자기 제품의 우수성만 강조하며 밀어붙이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폴란드의 전체적인 방위 전략과 미래 계획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요? 한국 대표들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준비된 나라라는 생각만 들었죠.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파는 거라면 이건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2023년 말 폴란드 내부의 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대규모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새로 집권한 정부는 강력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전 정권의 모든 주요 정책들을 철저히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재검토 대상 중에는 당연히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바로 이때부터 상당히 묘한 작업에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기술들을 독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유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거든요. FA50의 최신 A사 레이더 기술을 독일 기업과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유럽 표준에 맞게 수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폴란드 현지에 설립 예정인 정비센터 기술을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연일 계속 나왔어요. 사실 이런 기술 공유 작업은 나토 내부에서는 상당히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원국 간 기술 공유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크게 높이는 거죠. 하지만 이번 건은 뭔가 확실히 달랐어요. 한국과의 계약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시키고 현지에 최신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심지어 국제비행훈련학교까지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런 복잡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기술은 과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철학까지도 함께 줄 수 있는 걸까요? 2024년 초부터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새 정부가 한국과의 계약 재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 측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제시했어요. 기술 공유 확대, 계약 조건 재협상, 심지어 이미 납품된 FA50GF 12대에 대한 성능 재평가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들은 일체의 기술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고 조용히 철수해버린 거예요.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났는가?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격렬한 항의나 협상 시도라도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그냥 침묵했습니다. 마치 애초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더니 곧바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폴란드에 납품된 FA50들의 시스템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고장들이 연달아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각해졌어요. 6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정비 상태에 들어갔고 일부는 아예 가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당황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뭔가 중대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야. 분명 무언가 중요한 걸 놓쳤어. 한국이 그냥 조용히 떠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거였을까요? 폴란드 언론들은 FA50의 성능 문제를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전투용에 적합하지 않다, 가동률이 너무 낮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였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한국 기술자와 마주쳤습니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신 건가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신뢰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뢰는 지켜보는 겁니다. 김 씨가 덧붙였죠. 저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신뢰가 뭔지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처음부터 폴란드를 진짜 파트너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폴란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 조건을 바꾸려 하고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려 하고 심지어 한국을 의심하기까지 했죠. 김 씨와의 대화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줬어요. 그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안했던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를요. 기술 이전, 교육 훈련, 현지 정비센터. 이 모든 게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려는 시도였던 거죠. 하지만 폴란드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정치적 이익과 단기적 계산만 했을 뿐이에요. 김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폴란드는 의존하면서도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 포괄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침묵하며 떠난 이유까지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철학을 산 거였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동료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르틴, 이거 봐. 그가 들고 온 건 2달 전 한국 측이 폴란드에 보냈던 문서였어요. 제목은 시스템 충돌 예측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서가 있었다고요?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예측되어 있었거든요.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계약 재검토 가능성 기술 공유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불안정 현지 기술 지원 중단 시 예상되는 정비 문제들 모든 게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폴란드 정치 상황이 바뀔 것도, 새 정부가 어떤 요구를 할 것도,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모두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문서 마지막 부분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파트너십 기반 계약의 핵심은 상호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한국은 언제든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 위반이 아닌 신뢰 보호 조치입니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외면했다.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경고했어요. 문서로, 대화로, 모든 방법으로 경고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 신뢰가 깨지면 자동으로 보호 모드에 들어가는 거였죠. 마치 컴퓨터의 방화벽처럼 말이에요. 동료가 말했어요. 이거 완전 예언서 아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언이 아니야. 이건 경고였어.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문서를 발견한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고 우리는 외면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방산연구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줬는데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에 깜짝 놀랐어요. FA50 개발 과정, 기술 이전 계획, 교육 훈련 프로그램. 모든 게 생명을 보호하는 철학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연구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수익보다 철학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도구였죠. 폴란드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신이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아쉽죠. 그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와 함께 성장하고 싶었어요. 진짜 파트너가 되고 싶었죠. 저는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였는지를요. 그들은 소리 지르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났을 뿐이죠.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강한 보복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연구원이 잠시 망설였어요.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한국은 무기가 아닌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뢰를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옳았다는 걸요. 무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철학과 신뢰였던 거죠. 폴란드는 그걸 놓쳤어요. 아니, 버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짜 가치를 포기한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진심을 기술로 바꾸려 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침묵보다 강한 보복은 정말 없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저는 나토 사무국에 특별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신뢰 기반 기술 동맹이라는 새로운 정책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무기가 아닌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배신했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의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제 보고서를 보고 놀랐어요. 마르틴, 당신이 이런 글을 쓸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방향이라고 말이에요. 몇 개월 후 폴란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FA50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완전히 냉각되었어요. 새로운 무기 도입도 지연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필리핀에 FA50을 추가로 수출했고 말레이시아와도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한국의 신뢰 기반 접근법은 다른 나라들에게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무기 거래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에요. 신뢰와 파트너십의 문제죠.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기 파는 거 아냐?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분석가들이 그랬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그들도 깨닫기 시작한 거죠. 1년 후, 나토는 공식적으로 신뢰 기반 방산 협력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모델로 만든 거였어요. 저는 그 가이드라인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도 한국은 조용히 자신들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어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면서요.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은 무기가 아닌 신뢰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미래의 국제관계는 한국이 보여준 이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